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본방에서 모셨던 이재정 의원님 모시고 여러 정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 벼르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종부세 말입니다. 네. 11억을 결국은 이제 올렸습니다. 네. 저는 하나 여쭤보시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철학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집값을 정책 실패로 이거 분명히 몇 억씩 올려놓고 거기 또 세금을 깎아준단 말입니다. 뭔가요?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아마 그런 지점들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급작스럽게 집값이 오르고 사실상 집값을 하향 안정화를 시킬 예정이라면은 이와 같은 방식의 조세 조정이 필요 없었을 거 아니냐, 이게 상식적인 시선이었겠죠. 그런데 집값이 오른 걸 기정사실화한다는 말이냐, 이런 예. 시그널로도 느껴지실 거고,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을 예. 겁니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 모든 상황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송구한 예. 상황이고요. 저도 일단은 이제 현재의 불만들, 그리고 우리가 집값 하향 이후에 다시 조정하겠더라도 급작스럽게 공시지가 현실화와 더불어서 갑작스럽게 세제에 대한 부담을 안은 분들의 요구도 예. 받아들이지 않은 입장이긴 했지만, 철학이라고 얘기하시고 예. 원칙이라고 예. 얘기하시면 저는 이 기회에 한번 입장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이런 종부세 같은 경우는 부유세의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 지난번 우리 부동산 특위에서 2%로, 그러니까 그게 옳다 아니다를 떠나서 예. 2%의 과세 대상자를 목표로 한 설정치, 그것이 오히려 부유세 개념으로 한다면 맞을 수 있다, 당초 예. 설계에서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자체가 보유세, 너무나 낮은 보유세를 사실상 OECD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선진국 서구에 부합하는 정도로 올리기 위한 가도기적 세제 도입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더라고요. 예. 당초의 취지가 어땠냐에 떠나서 사실상 저는 보유세 자체는 높일 필요가 있고, 예. 그 단계에 이행될 때까지 뭐 어떤 세제로 종부세를 활용했든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 부동산의 보유세는 높이고 실제 뭐 거래세와 관련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어떤 세제 방향을 예. 미리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민께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예. 최근의 정책에 대해서 그런 솔직히 잘 모르겠다, 예. 철학이 뭐냐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했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라는 지적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 분명히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뭐 실거주 기준은 또 갑자기 없애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이 향후 복지를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증세 없이는 복지 없다는 건 또 분명한 일인데 꼭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십몇 억씩 집 가진 분들은 아주 상류층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산층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전체 국가를 봤을 때 그런 분들 세금은 깎아주고 이게 뭘 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네. 뭐냐면 안 그래도 증세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체제에서 증세를 해야 될 구석을 찾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만큼 집값은 올라가 있는데 그분들 세금을 그리고 저는 몇 억씩 오른 분들 자기들 그 세금 내는데 그렇게 분노하는 분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기준이라도 명확하게 일정하게 유지하든가 옛날에 이걸 굳이 지금 선거철 앞두고 또 깎아줘가지고 뭐 그용 아닌가 하는 오해도 받아가면서 급하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기준이 뭐시? 이분들 기준이 뭔가 집권당에 거기서 세금을 깎아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세금이라도 계속 걷고 향후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수단을 찾아도 못 맞다. 지금 충분치 않을 판에 굳이 올라 있는 집값은 있는 대로 올려놓고 또 거기 세금을 깎아준단 말입니다. 뭔가요? 예? 네, 사실 증세 이야기를 하는 걸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예. 그리고 특히 평소에 증세에 대한 철학을 가지셨던 분들도 이제 대선 주자가 되셔서, 특히 뭐 박용진 의원님 같은 경우 지금 감세 얘기를 하시기도 예. 하고, 그런 것들이 저 역시도 뭐 특정 캠프에서 일을 함께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왜 표심이 반드시 이 증세 얘기는 표심과 반비례할 것이다. 결국은 그런 전제도 예. 그런 고민들에서 늘 선거를 의식한다면 정말 우리가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장기간의 설계는 영원히 불가능해지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중부담
중복지국가 정도로는 이제는 사회적 결단을 해야 예. 되고 합의를 해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번에 종부세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뭐 감면해주고 아니고 그 단위의 문제보다는 예.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어떤 성격으로 우리가 규율한 세제인지 예. 정말 부유세인지 부유한 예. 사람에게 부유하기 위한 세율인지 아니면 향후 부동산 정책을 전체 보유세를 일괄해서 높이는 방식 플러스 종부세 인지 아니면 종부세를 없애고 전체 보유세를 OECD 평균 우리나라가 0.16% 정도가 보유세인데요. OECD 평균은 0.46인가 거의 예. 0.5 가까이고요.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거의 1%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1%대 넘는 세율을 모든 국민에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종부세로 그래서 처음 설계를 했다라고 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찌되건 간에 그런 상황 보유세를 올림으로 인해서 실제 한정된 부동산 자원에 대해서는 투기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필요 없는 부동산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예.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예. 이젠 솔직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요. 더욱 그런 측면의 어떤 과도기라면 이번에 종부세를 낮춘 거는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뭐 그런 비판은 수용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보유세가 아니라 부유세 개념으로 종부세를 받다면 당시 설계가 2%가 과세 대상자였고 2%에 맞추고 나면은 사실상 11억이다. 공시지가 11억이다. 라는 계산에서 야당의 의견을 그러면 절반은 수용해서 야당은 12억을 주장했으니까 11억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 역시도 뭐 보유세인지 부유세인지 뭐 종부세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논리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어찌되건 간에 장기간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갈 것 같은지에 대한 말씀도 미룬 채 그냥 이 정책 하나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 전 듭니다. 정말 타당한 비판이셨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뭐 이 집값 폭등한 상황이나 네. 뭐 그 부분에는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아요. 집권 여당으로서는. 그래서 저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요. 단순히 세금이 얼마가 내려가고 아니고 이번에 부자 감세다 아니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이 예. 투자의 가치로 느껴지는 이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고민에는 그냥 단순 증세 프레임으로 보지 마시고 네. 실제 증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돌려지는 측면도 있고요. 부동산을 개혁하기 위한 한 방향으로 보유세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그런 전망을 말씀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누군가는 저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그 말이구나. 예. 그 방식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을 철학적으로 바꾸는 거구나 하고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좀 솔직하게 말입니다. 보유세.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어떤 저항은 분명히 뭐 마음속으로 누가 세금 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네. 다만 좀 더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네. 나도 조금 더 부담하고 이런 상태에서 내 삶이 굉장히 나아진다는 확신만 있으면 누구도 그렇게 증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저항하지 않을 네.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네. 뭐냐면 내가 중산층으로 그냥 중간쯤 배우고 이 사회에서 중간에서 중간 밑에 하여튼 중산층의 두터운 중간층으로 살고 있다는 분들 중에는 내가 조금 세금 내는데 부자들은 보니까 더 내 나보다. 그리고 내 삶이 늙었을 때 가상해 보니까 굉장히 지금보단 안정돼 보인다. 이런 확신만 있으면 전 누구도 그거 반대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약간들 선거 때만 되면 거짓말 비슷한 걸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증세는 뭐 절대 증세는 악이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또 복지도 뭐 증세 없는 복지 없다는 뭐 그냥 1+1은 1이라는 어떤 자명한 논리인데 그거를 약간 위선적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정치 공학적으로 이제 뭐 여론의 향방 등등 뭐 전략적인 고민을 할 때 여론의 향방과 정책과 이렇게 연계해서 리서치도 하고 분석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단위에서 국가적인 설계를 할 때는 그런 표심이 조금 출렁인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예. 이런 선거 시기에 하지 못하면 사실은 대통령을 다시 뽑는다 또는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을 바꾸는 입장 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선 국민적 요구에 당장 부응하는 사탕발림 같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이럴 때 그런 얕은 단위의 출렁임에는
전략적 고민을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저는 무감해 정치권에 주셨으면 있는 좋겠어요. 그 저로서도. 부분에는 네? 무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네, 우리 국민들도 이제 본 방송, 바로 이제 이 방송 외전을 보시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부담하고 이것이 또 기여하는 우리 삶의 변화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예. 정도로 국민들의 학습의 정도와 국민들의 인식의 정도가 이제는 정치권의 그런 단순화 세법을 전 넘어서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국민들의 셈법을 오해할 수 있게 정치인들이 많이 그렇게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왜곡하고 정보를 그런데 기여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예, 정치인들이 왜냐하면 자꾸 어떤 그 왜곡된 정보를 줌으로써 증세는 악이란 어떤 프레임과 인식을 심어주려고 오히려 노력하고 정치인들이. 근데 하여튼 부동산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굉장히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금 집값이 이렇게 분명히 정책 실패로 집값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또 세금 깎아주는구나. 집 없는 분들 그 상당수는 어떤 14억짜리 집을 못 갖는 국민이 절대 다수라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인구 통계적으로 제가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집값 저렇게 올려놓고 또 저분들 그게 어떤 계층을 가르치는 측면에서가 아니고 그게 바로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집이 없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한 4, 5억 올랐으면 나는 반이라도 내겠다. 물론 그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들. 근데 누가 깎아달라고도 안 했는데 알아서 정치권에서 그 집값이 한 7, 8억씩 올라가는데 깎아드릴게요.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왜냐하면 제 주변 특히 제 후배들 한 10살 이런 후배들 중에 집 없는 친구들은 굉장히 분노를 정말 대단한 분노를 하면 그러니까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옛날 기준을 정해서 정부 쓰는 그 부분 좀 내겠지. 그것도 큰 돈도 아니에요. 그 오른 그 폭에 비하면. 근데 엉뚱하게 갑자기 또 정치권이 툭탁툭탁 하도 여야 합의하더니 깎아줘요 또. 근데 집 없는 사람들은 더 과거에 강화시키고 2배를 내도 지금 집을 못 사는 상황에서 그 분노가 지금 솟구쳐 오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집 가지고 한 채라는 어떤 그 이유로 집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왜 기존 내던 세금조차 깎아주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특히 젊으신 분들 중에 집을 못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모든 시장이 좀 그렇긴 하지만 심리 지수라는 것이 특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주택 가격을 좌지우지하는데 부동산을 규제하겠다는 정책에 사실 경책의 방향은 맞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시장에 주는 어떤 시그널 자체가 집값이 오르겠구나라고 우리 머리에 이미 소비자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입력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시장의 특성도 반영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참으로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또 한없이 또 거품이 꺼지는 방식의 그런 시장의 충격도 급작스럽게 올 수도 있는 상황.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경고를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학언은 할 수 없지만 시장 상황이 불안해질 수 있는, 그래서 정책을 어느 한 방향으로 확신 차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꿈 같은 얘기로 국민께 집값 제대로 잡겠습니다 하는 것도 정말 민망한 일인 요즘입니다. 저희가 모든 상황들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당장의 추이에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장기적 계획안에서 비전을 보여드리는 게 맞았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도와주고 계시니까 그 집값 정책에 대해서 정말 좀 실현 가능하고 또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았지만 일관성도 없었다는데 더 어떤 정책 신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흔히 단기적으로 해야 될 정책과 장기적으로 해야 될 정책이 방향이 같으면 좋은데 흔히 정권 교체를 통해서 집권한 당일수록 그 장기적인 것에 부합하지 않는 단기 정책도 때로는 대중의 요구라는 이유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국민적 요구인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그런 방식들이 크게 보면은 큰 방향의 어떤 계획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종부세 가지고
이 의원님이 정책을 그 부분 정책을 만드신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 오래 아니요, 그래도 책임져야 집권당이시니까. 되는 일원으로서 송구한 집권당이시니까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제 뭐 지나가는 말로 이건 뭐 그 친구가 어떤 전체 여론을 대변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이 유튜브고 제 어떤 친구를 어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우연히 뭐 전문직이고 돈이 있는 친구죠. 그러니까 근데 집을 한 10몇 년 전에 샀는데 강남이죠. 네. 집값이 한 뭐 10몇 억에 샀는데 지금 얼마가 되냐면 30억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집값이. 그런데 이 친구가 근데 나 세금을 또 깎아준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올바름을 굉장히 추구하는 친구인데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참고하십시오. 네. 이 사람들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어제 몇 달 전에 25억이었던 집이 갑자기 보니까 30억이 돼 있더라 그러면서 허허 웃으면서 뭐 자기 돈 벌어주는데 싫어할 사람 없겠지만 또 종부세 깎아준다대 뭐 이러면서 뭐 하는 거야? 뭐 제가 뭐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네. 예, 요번 이재명 후보랑 이낙연 후보의 진영에 뭐 두 분이 하는 거 진영에 황교익 씨를 둘러싼 거기서 뭐랄까요? 득실은 누가 더 있었다고 보세요? 정치적인. 저희는 뭐 상대방이 점수를 잃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또 1위 후보님만큼 뭐 늘 그런 얘기하죠. 부자 몸조심 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어떤 방식으로든 부정적인 방향의 그런 논란 안에 있는 거는 많이 좀 안타까웠죠. 그리고 특히 과정에서 또 한교익 씨는 억울할 수는 있었겠지만 최소한 공인이 된 이후에 그런 조금 더 그렇습니다.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셨으면 제가 아까도 어땠을까 본방에서 하는 잠깐 생각이 말씀드렸는데 그 반응은 좀 과했죠. 분명히 공인으로서 그 후보자로서 반응은 분명히 과했는데 그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사람 감정을 건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이낙연 후보 측 공격 포인트가 굉장히 좀 약간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때 그걸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 건다? 그럼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네.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 친일 프레임은 아무데나 거는구나. 네네 맞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뭐 다른 항변을 하긴 했지만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그게 알겠더라고요. 그 친일 프레임이 아니고 친일이라는 부분을 친일 청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거기 그 어떤 용어를 쓰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당 후보에 제가 보면 친일 프레임을 걸긴 얼토당토하는 데다 친일 프레임을 걸어놓으면 야당에서는 당연히 친일에 가지고 정치적 어떤 그래서 사안을 삼으려는 쪽에서는 당신들 아무데나 친일 걸잖아. 네. 저는 굉장히 뼈 아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 그 발언은 정말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캠프긴 하지만 어찌되건 우리 당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도 치열한 경쟁 자체를 사실은 안 보고 싶다는 게 아니거든요.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결국은 뭔가 찾아가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치열함이 거기에서의 치열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치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총합을 까먹는 치열이 저는 뭐 우리 캠프의 일이건 아니건 누구에 의해서 촉발되건 아니건 좀 송구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오늘 뭐 이 의원님 괴롭히려고 모신 건 아닌데 질문 중에는 뭐 좀 대답하시기 좋은 질문이 없습니다. 오늘 별로. 아닙니다. 기꺼이 그렇게 환기시켜 주셔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 누구나 뭐 300분의 1이 아니라 각각이 정책에 대해서 다 책임지는 내가 반대표를 던졌을지라도 전체 의사결정에 책임지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뭐 이제 앞으로 지금 아까 잠깐 남의 당 얘기가 말씀하시긴 좀 편할 테니까요. 윤석열 후보랑 최재형 후보 아까 제가 본방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용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조혜진 의원님한테. 그러니까 매일 요새는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브리핑도. 예. 근데 중간에 비판하는 분들은 저분들은 가만히 노출을 안 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정치인인가 뭐 이런 비판도 하시고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조금 전 방송을 통해서 이제 최재형 후보자가 브리핑도 하신다 그러는데 사실 저도 궁금해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했다 이런 비판 말고 본인이 생각하는 국가상 그리고 또 판사 경력이나 감사원 경력으로도 본인은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바라보는 대통령의 위상은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하셨다는 말을 저 찾아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 언론이 보도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글쎄요. 그 두 분한테 저도 많이 듣고 있는 얘기가 예. 말을 상가는 방식으로 소위 이제 그간의 팬덤처럼 기대가 예. 점수로 이어졌는데 그것들을 덜 깎아먹고 차라리 경선 국면으로 예. 들어간 이후에 등장하시겠다는 셈법 아닐까라는 분석이 좀 고개 끄덕여지더라고요. 예. 어제 저는 사실 어제는 저 상대당 김재원 최고위원님 모시고 얘기를 하려는데 어제 저희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어떤 자리가 취소됐는데 네.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방금 그 윤석열 후보랑 최재형 후보가 이 친목 모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그 부딪힘을 단지 어떤 세력 다툼으로 볼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걸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뭐라고 보세요, 이 의원님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이미 있었어요. 예.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어떤 새로움이 센세이션했죠. 예. 근데 그게 당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 사람들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의 변화라는 게 어떤 소통의 문화, 때로는 그 어린 것들의 발칙함도 수용 가능한 어떤 문화여야 되는데 그래도 대표의 무게감을 많이 또 비중 있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일도 좀 더 과장되게 이제 사운드들이 되는 것 같기도 예. 해요. 제가 이준석 대표 되게 편을 많이 든 편이긴 한데 예. 또 하나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사실은 뭐 저는 경험이나 경륜 또는 뭐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 뭐 비난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본인 당에서 길러내지 못한 자원이 외부에서 올 때 나름의 방식으로 기싸움은 잘했다고 봐요. 예. 그러나 그 사람을 껴안는 방식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더 다른 예. 태도를 취했었어야 된다.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대표로서 경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적합했던가 온당했는가를 평가한다면 아쉬움이 있죠. 제가 뭐 지금 금요일이고 하니까 일찍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그러니까 네. 뭐 제 의견이 아니고 제가 주변에 정치 얘기를 좋아하고 뭐 정치가 워낙 분석가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네. 그 분석가가 한 견해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끝내요. 이준석 대표가 왜 이렇게 윤석열 후보와 싸우느냐 이랬더니 그 분석가의 분석은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서 심한 비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를 가능하면 억제하고 눌러둬야지 그 후회가 대비가 된다. 포트폴리오 차원이다. 이거는 어떤 기세 싸움보단 전략적 포트폴리오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 한번 나중에 직접 모시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뭐냐면 궁금하네요. 윤석열 후보가 너무 이렇게 상승했다가 어떻게 예를 들어 확 주저앉거나 이러면 그 후에 당이 수습할 어떤 동력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왕이면 어떤 그 윤석열 후보를 억제하고 다른 후보들을 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아까 역선택 얘기 나올 예. 때 우리 최재형 후보 캠프에 계시는 우리 이제 예. 조혜진 의원님이 네. 그런 역선택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예. 저야말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인 셈이죠. 민주당 지지자인 저로서 제가 그런 역선택을 했을까라고 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제 주변 분들은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이제 거품이라고 우리는 봤던 예. 측면이 있어요.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예. 그것들이 너무 빨리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심지어 있을 정도인데 예. 과연 그런 역선택을 하셨을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시니컬하게 한번 전해봅니다. 다음에 조혜진 의원님 보시면은 네. 한번 그렇게 한번 뭐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꼭 그 질문 대신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